자, 다음은 환경과 에너지 파트에 대해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생명과학 1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 일단 잊지 않으셔야 되고, 관련 사례에 대해서 자료 다시 한번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태계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이제 생태계까지 가는 모델은 첫 번째 개체가 있고, 그 개체가 여러 개가 모였을 때 뭐가 되죠? 종이 되겠죠. 같은 종.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개체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걔를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고, 그 종들이 또다시 다양하게 모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라는 애가 있고 A 프라임, A2 프라임 있으면 얘는 이제 같은 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종을 우리는 개체군이라고 이야기하고, A라는 친구들도 있고 B 혹은 C, D가 이렇게 있다. 각각 서로 종 자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얘를 군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군집 이후에 환경에 요소 자체가 포함이 된다면 걔네를 우리는 이제 생태계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개체군, 군집, 생태계로 이어지는 이렇게 흐름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서 생태계는 흔히 이제 커다랗게 몇 가지로 분류를 한다.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겠죠. 아무래도 환경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비생물적 요인이 있고, 두 번째 생물적 요인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각 생물적 요인에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가 존재하죠. 이들은 상호작용하는 거고, 자,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작용, 그 반대를 뭐라고? 반작용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고, 각각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은 작용과 반작용을 하고 있다. 자, 두 번째, 숲과 바다, 사막, 하천, 눈, 어항 뭐 이런 애들 있죠. 얘네를 다 뭐라고 표현한다? 환경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얘네를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림에서 보시겠습니다. 생태계는 앞서 이야기했던 개체, 그리고 개체군, 두 번째 군집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군집이 될 수 있죠. 왜? 군집은 서로 다른 종이라고 앞서 이야기했고요. 자, 두 번째, 개체군의 경우에는 같은 종끼리 모여있는 애들을 이야기한다. 반면에 생태계는 그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각각의 이제 뭐 종을 확인하는 거, 각각 분류하자는 게 이제 뭐 기본이고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두 번째 케이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결국 생물적 요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생산자의 경우에는 뭘 해야 되죠? 광합성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동렵이 영양생물이 되는 거고, 이는 지질시대 파트에 다시 한번 추가됐다는 거 기억하세요. 두 번째, 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자는 어떤 애들, 그치, 생산자를 혹은 또 다른 그들을 먹는 1차 소비자를 섭취하는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디에? 독립 영양생물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이야기한다. 반면에 분해자 역시 마찬가지 종속 영양생물에 포함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자, 이 단원의 메인 포인트,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 온도, 물, 토양, 공기가 있다. 그런데 통과 수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빛과 온도이고, 각각의 누구를 분석하는 거, 사례 분석하는 게 메인이 된다. 자, 특히 플랑크톤에는 자, 식물성 플랑크톤과 또 하나 동물성 플랑크톤이라는 애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 친구는 결국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가 되는 거고, 동물성 플랑크톤의 경우에는 이렇게 얘네를 섭취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얘는 1차 무엇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셨죠? 해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각각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한다. 즉 환경이 누구에게? 생명체에게 영향을 준다. 걔를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비생물적 요인의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다? 총 5가지 정도 나와 있지만 중요하게 보는 건 빛과 온도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작용의 사례겠죠. 자, 가을에 기온이 내려가 단풍이 된다. 그럼 이 가을에 기온이 내려갔다는 건 결국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단풍이 들었다는 건 식물의 변화, 즉 엽록소 A 자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겠네. 두 번째, 자, 반작용의 경우에는 결국 생물적 요인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 식물 자체가 광합성을 해서, 광합성을 하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산소가 나오지. 그러니까 자, 산소의 농도 자체가 증가하는 거죠. 즉 기권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생물적 요인이 기권에 영향을 줬다, 즉 환경에 영향을 줬다라는 거 아셔야 되고, 자, 다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자, 소비자에는 같은 종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종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의 툴을 A, B, C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A 안에서도 마찬가지 A와 A 프라임 혹은 A2 프라임 유전적 변이에 의해서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즉 같은 종 내에서도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즉 다시 이야기합니다. 개체군 내에서도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종이 다르니까 군집 내에서도 무엇이 작용한다? 상호작용이 작용한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당 사례는 아마도 추측컨대 100%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케이스 보세요. 각 환경과 생물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그 환경의 포인트 온도를 보고 있네요. 생물의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하죠. 당연하죠. 자, 생명체가 특정 물질 대사한다 혹은 에너지 대사를 한다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효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효소는 중학교 과정에서 배웠을 거야. 이렇게 온도가나 대략 35도에서 맥스 값을 갖는 거고 40도를 넘어서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현되지 않죠. 다시 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35도 여기는 40도가 넘어서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합과학에서는 변온동물과 정온동물로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1번 변온동물의 경우에는 온도가 바뀔 수 있죠. 즉 에너지 소모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바꾼다. 혹은 겨울잠을 잔다라는 그런 사례를 표현하고 변온동물의 경우에는 자 다시 갑니다. 자 다시 변온동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추우면 겨울잠 자고 햇빛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반면에 정온동물도 온도가 일정한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에너지 소모 줄이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기도 합니다. 또다시 변온동물 대표적인 이제 이렇게 카멜레온 애들은 자, 어떻게 온도가 낮아졌을 때 상대적으로 어두운 옷을 입게 되죠. 그 피부색 극이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건 에너지 흡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되셨죠? 해서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 겨울잠을 잔다라는 사례 대표적인 예시 누구? 양서류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자 정원동물은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하죠. 자 흔히 이렇게 귀엽고 상큼한 이렇게 여우가 있다 치자. 그러니 이제 귀가 되게 크다는 거지. 귀가 되게 커. 그 얘를 우리 뭐라고? 사막 여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반면에 이제 북극 여우의 경우에는 귀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어떻게? 몸뚱아리가 이렇게 크죠. 그렇죠? 그래서 열의 발산량과 방출량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즉, 이 귀에서 열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 몸에서 열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원 동물의 경우에는 자 동물의 피하 지방이 축적된다. 피하 지방이 축적돼. 추운 곳에 사는 동물은 피하 지방이 축적된다. 얘가 바로 브라운 팻이라고 하는데 열을 만드는 지방에 해당된다. 그리고 털 속에 보관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을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기도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즉 말단부가 상대적으로 뭐해져? 작아지는 거고 마지막 열 방출량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서 방금 그림 그렸던 사막 여우는 몸의 부피는 상대적으로 작고 다음 표면적 자체가 넓어서 효과적으로 열을 방출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반면에 추운 겨울에 사는 북극 여우의 경우에는 몸의 말단부 자체가 작죠. 그 몸집 자체가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열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사막 여우 두 번째 북극 여우의 몸통 사이즈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식물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툰드라라는 애가 있죠. 툰드라 그리고 사하라라는 애가 있고 사바나라는 친구가 있죠. 각각의 기후를 이야기하는 건데 툰드라는 얘는 한대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한대 사막. 반면에 사하라는 그냥 사막이죠. 열대 사막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바나는 열대 그치 초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렇게 나누었을 때 죄송합니다. 다시 사하라 감도가 되게 뛰어나네. 요렇게를 봤을 때는 얘는 둘 다 사막이니까 열대 지방이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요렇게 두 개를 봤을 때는 다시 갑니다. 이렇게 두 개를 봤을 때는 강수량 자체가 그치 적은 거고 두 번째 사하라와 사바나를 동시에 같이 묶어버리면 그치 열대 지방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죠. 돌아가서 낙엽수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서 나뭇잎을 떨어뜨려요.
반면에 상록수는 낙엽수는 낙엽 떨어지고 상록수는 큐티클층 다시 큐티클층 나뭇잎의 표면을 바라보면은 울타리 조직이 있고 그쵸? 이렇게 해면 조직이 있는데 그 위쪽에 나뭇잎 위쪽에 맨질맨질한 곳을 큐티클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애들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서 자 다시 낙엽수는 낙엽 떨어져 상록수는 큐티클층이 존재한다. 그래서 수분 방지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반면에 툰드라의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죠. 얘는 차가운 동네의 사막, 한대 사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대 사막. 자 그리고 느티나무, 신갈나무 이거 아셔야 됩니다. 느티나무, 신갈나무는 바로 뭐 낙엽수가 됐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툰드라에는 털송이 풀이라는 애가 있죠. 털송이 풀. 툰드라에는 털송이 풀이라는 애가 있고 추운 지역에 살기 위해서 꽃에 뭐가 존재한다? 털이 존재한다. 그래서 털송이 풀이 존재하고 반면에 앞서 이야기했던 느티나무하고 신갈나무는 뭐라고? 그렇지 낙엽수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떨어진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각 사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각각의 여우의 뭐가 체적과 이렇게 귀의 사이즈, 몸통의 크기 뭐 이런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호랑나비의 경우에는 봄형과 여름형이 있죠. 일반적으로 여름형의 사이즈 자체가 훨씬 더 뭐하다 크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열을 밖으로 더 많이 방출하려고 하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 보세요. 번데기 시절 온도에 따라서 크기가 뭐하고 작고 색깔이 연한 봄형 나비가 크기가 크고 색깔이 진한 어떻게 여름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즉 나누었을 때 이 동네는 사이즈가 크고 상대적으로 진하다. 얘는 뭐하다 연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죠. 자 다음 갑니다. 빛과 생물인데 이 역시 뭐 너무 단순한 사례들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이 표면을 우리는 큐티클층이라고 하는 거고 울타리 조직이 많네요. 그럼 울타리 조직이 많다는 건 결국 광합성을 많이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래프 하나 그릴 수 있겠죠. 빰빰 기준축 잡고 자 이렇게 총 광합성량 얘는 호흡량 얘는 순 광합성량이 된다고 얘기했죠. 다시 총 광합성량 얘는 호흡량 얘는 순 광합성량이 된다. 그래서 총 광합성량 자체가 많아지려면 즉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애가 하나 있을 수 있죠. 그럼 얘는 얘가 총 광합성량 얘가 뭐가 돼? 호흡량 여기가 순 광합성량이 되겠지. 고로 방금 그렸던 A 그래프와 B 그래프는 결이 다른 거죠. A의 경우에는 그렇지 울타리 조직이 많은 양엽이 있을 수 있고 B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음엽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각각 만들어지는 식물이 하나가 양지식물 또 하나가 음지식물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자 이때 양지식물의 대표적인 예시로 뭘 기억해야 된다. 소철과 소나무를 기억하세요. 양지식물에는 누가 있다? 소철과 소나무. 다시 양지식물에는 소철과 소나무가 존재합니다. 햇빛이 강한 양지식물에 분류 누구 소철과 소나무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음지식물의 경우는 산세베리아 혹은 소나무 등이 존재한다. 되셨죠? 자 그래서 강한 빛을 받게 된다라는 건 결국은 울타리 조직이 매우 발달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 동네에서 자 조그만한 풀들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럼 하나는 양지식물 하나는 음지식물인데 햇빛이 온다. 이 동네는 광합성 많이 하겠네. 누구? 양지식물. 즉 울타리 조직의 사이즈가 두꺼워야 되죠. 반면에 음지식물에는 그 크기 자체가 뭐 해야 돼? 상대적으로 울타리 조직이 뭐 적기 때문에 두께 자체가 얇죠. 반면에 이 친구의 이제 넓이가 이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굉장히 넓어야죠. 그래야지 자 어떻게든 이제 오는 빛을 먹을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 고로 얘가 이렇게 나뭇잎이 넓어져야겠죠. 그래서 음지식물 다른 말로 음엽의 경우에는 자 이 넓이 자체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강한 빛 소철 보세요. 소철 그렇죠. 나뭇잎이 이렇게 생겼는데 신세베리아 혹은 산세베리아라고 얘기하는 이 친구의 경우에는 나뭇잎이 상대적으로 넓죠. 그치? 어떻게든 빛을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되셨죠? 그래서 해당 내용 그렇게 이야기했고 빛의 파장의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파동을 봤을 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 완곡하는 거리나 시간 걔네를 주기 혹은 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 요 친구의 파장과 요 친구의 파장, 즉 A하고 B의 파장 중에 누가 더 파장이 길어요? A가 파장이 더 길죠. 이렇게 A가 파장이 길다는 건 결국은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파장이 길다는 건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되게 많이 흔들리면 단위 시간 동안, 일정한 시간 동안에 되게 많이 이렇게 흔들리면 결과론적으로 에너지는 뭐죠? 그렇지, 커지는 거지. 에너지는 커지는 거고 파장 자체는 그렇죠, 짧아지죠. 그래서 빛의 색을 이제 뭐 각각 전자기파 세 가지 분류로 나누면 이렇게 내 눈에 바라보이는 빛을 바로 가시광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자 다시 갑니다.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보이지 않는 애들이 누가 있죠? 하나 가시광선, 하나가 적외선이 존재하고 또 하나가 자외선이 존재하겠죠. 그쵸? 네? 적색 바깥쪽과 자색 바깥쪽. 왜 이러죠? 다시 적색 바깥쪽과 자색 바깥쪽에 있으니까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라고 얘기한다. 울트라바이올렛 졸라 보라색. 에너지가 크다. 그러면 진동수는 커진다. 그럼 파장 자체는 짧아진다. 그러므로 햇빛이 왔는데 바다로 내려갈 때 파장이 뭐 한 애가 짧은, 즉 에너지가 큰 애가 되게 많이 내려갈 수 있다. 반면에 빨간색은 조금밖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총정리하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녹, 갈, 홍이 있었고, 반면에 적황청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적황청. 다시 뭐라고? 적황청. 즉 녹조류는 적색 사용하는 거다. 갈조류는 황색 사용하고 홍조류는 청색을 사용한다. 그래서 홍조류의 대표적인 예시 김우뭇가사리 기억하시고, 엄마는 갈조류를 먹었다. 너를 낳고 미역을 드셨다. 갈조류, 파래, 그치? 핵함 이런 애들은 다 녹조류에 해당된다. 정리합니다. 파장 자체가 뭐할수록 짧을수록 투과도가 커서 수심 어느 쪽에 깊은 곳에 간다. 그래서 각각 살고 있는 뭐 해조류의 종류를 적으면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들어가는 빛의 누구는 파장은 하나가 누구? 적색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청황색, 그 다음에 마지막 청색광이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죠. 특히 이 청색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치, 파장 자체가 짧다, 에너지는 크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1조시간 100% 시험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말장난이 되게 심할 수 있죠. 하나가 단일 식물 보세요. 하루 24시간에 12시간 기준, 얘가 밤이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밤이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지. 그럼 밤이 이렇게 길어버리면 낮 자체가 뭐예요? 짧아지죠. 그래서 얘를 단일 식물이라고 하는 거고, 얘를 반대로 장야 식물이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누구의 경우에는 그렇죠. 누구? 장일 식물의 경우에는 장일, 낮이 길어버린 거네. 그럼 뭐가 되겠니? 단야 식물이 된다라는 거. 서로 반대 관계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먼저 누구? 이렇게 한기 암기를 넘어서는 누구? 장야 식물의 경우에 개화하는데 섬광 때리면 개화하지 않는다라는 거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1조 시간이 결국 식물과 동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1번 동물의 생식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 자, 1조 시간이 성 호르몬 분비에 무엇을 준다? 영향을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외우자고 했던 가을에 생식하는 친구들 뭐 여러 가지 있겠으나, 가을의 경우에는 식물의 경우에 누구 외우라 그랬죠? 식물? 그치. 독고마리, 또 코스모스하고, 일단 국화를 기억하자 그랬죠. 코스모스하고 누구? 국화를 기억하자고 얘기했다. 두 번째, 동물의 경우에는 하나가 누구? 노루가 있죠. 또 하나가 송어가 존재한다. 노루하고 송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들은 1조 시간이 길어지며 봄에 성 호르몬이 뭐한다? 분비한대. 새는 대부분의 새는 1조 시간이 길어지는 언제? 그치, 봄. 즉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성 호르몬이 분비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특히 누구? 코스모스, 국화, 나팔꽃,
뭐 독고말이 언제 가을에 꽃핀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때 자 보세요. 강한 빛에 적응한 식물의 잎은 양엽, 약한 빛에 음엽이라고 하죠. 끊고 동일한 나무라 하더라도 빛의 양 자체가 많은 어디 상층부는 누가 돼? 양엽이 되는 거고 빛의 양이 적으면 뭐는 적게 받는 하층부의 경우에는 음엽으로 달려 있을 수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일반론이지 양지식물이 있고 음지식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양지식물은 뭐가 양엽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나 그 식물 자체 하나로만 바라보면 자 여기 태양이 있다 치자. 그럼 얘는 뭐가 돼? 양엽이 될 확률이 있고 이쪽은 음엽이 될 확률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물은 일단 보호해야 되지. 그러니까 수분 증발을 방지하는 데 포커싱이 돼 있죠. 해서 곤충에 두고 몸의 표면을 키틴질로 덮어버리거나 혹은 뭐 그렇지 알로 싸버리거나 단단한 껍질로 뭐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이제 수분 손실 자체를 최소화하는데 ADH라고 아시나요? 항인형 호르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수분을 재흡수한다. 그렇죠? 그래서 낙타의 경우에는 오줌이 겁내 진하죠. 와우, 장난 아니죠 냄새. 왜? 수분 자체가 사막에서 마실 수가 없죠. 섭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무엇을 밖으로 배출하는 양 자체를 줄인다. 그래서 오줌의 농도 자체가 진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은 서식하는 곳에 따라서 몸의 구조가 뭐죠? 다른 거고 육상생물 있네요. 육상생물의 대표적인 예 은행나무, 민들레 있는데 이렇게 발달돼 있다. 자, 반면에 자 연꽃이나 수연, 그다음에 생이가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얘가 존재했죠. 통기 조직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꽃은 물에 뜬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선인장 내가 그랬었지. 선인장 사막에 있거나 혹은 사막에 있는데 얘네가 뭐가 가시가 존재하겠죠. 가시가 존재한다. 가시가 존재한다. 그리고 각각 가시가 존재한다. 그래서 또 하나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뭐가 있다? 저수 조직이 존재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환경에 따라서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어서 하면 이제 토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토양은 지렁이 두 가지, 그렇죠? 통기성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 함량 자체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라서 이제 세균의 종류도 달라지겠죠. 해서 표면에는 호기성, 즉 산소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존재할 거고 반면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산소가 없는 친구들이 존재한다. 자, 두 번째 공기의 경우에는 지대에 따라 달라지겠죠. 즉 고산지대의 경우에는 혈액에 무엇의 수 자체가 적혈구 수 자체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에 적응하려고 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는 살균 물질이 있죠. 걔를 피톤치드라고 얘기한다. 해서 이제 인간과 생태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인간은 다양한 생물로부터 그쵸 자원을 얻고 살아가고 그리고 생태계 보존을 한다라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다원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로 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본이죠. 생태계 구성 기본 단계 기억하셔야 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겠죠. 표로 이 형태가 조금 복잡한 구조로 나올 예정이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 해석 정확히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음엽과 양엽은 음지식물과 양지식물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즉 양지식물은 거의 대부분 양엽일 수 있지만 각 위치에 따라서 음엽과 양엽으로 나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반면에 명기하고 암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하루 기간 자체가 몇 시간인데 24시간인데 12시간을 오버하는 케이스 걔네가 바로 가을이 되는 거고 그 가을에 생식하는 친구는 노루하고 송어 존재하고 또 하나는 그쵸 코스모스나 혹은 국화가 존재하는데 12시간이 누구를 넘었다? 한계 암기를 넘었다. 반면에 중간에 뭐가 일어나게 되면 섬광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개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자 단일 식물 다른 말로 장야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기억을 하시고 이후는 이제 생원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응용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자 각각의 사례가 이렇게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앞서 이야기했던 뭐 녹갈, 홍, 적황청이 되겠네요. 사막 여우, 북극 여우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과 이제 먹이 그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생태계 물질과 에너지 이제 각각의 관계가 있는데 상위 단계로 갈수록 상위 단계의 생물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형태가 표현 몇 가지가 있다. 하나가 이제 먹이 그물이 존재하겠죠. 그렇지? 먹이 그물은 생산자에서 1차, 2차, 3차 소비자로 가고 최종까지 이동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는데 이 그림보다 더 중요한 거 자,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이 양 자체가 점진적으로 뭐한다? 줄어든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죠. 왜냐하면 앞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다시피 각각 단계로 올라갈수록 중간에 열 손실량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3에서 5단계로 이렇게 이상은 이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즉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 자체는 뭐한다? 감소한다. 그 이유가 열 에너지의 방출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 원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로 간략하게 정리해서 영상 뒤쪽에 이제 다시 붙여 놓겠습니다. 자, 생태계 유지하려면 이제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유입돼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던 거죠. 고로 자, 아까 에너지 근원 자체가 바로 누가 된다? 태양의 빛 에너지가 되는 거고 자,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 에너지로 뭐가 된다? 전환되는 거죠. 즉 에너지의 전환이 있고 두 번째 상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열 손실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총량 자체는 감소하고 열 효율 자체는 증가한다라는 거. 다시 총량은 감소하지만 자, 전체분의 현재라고 표현하고 곱하기 100을 이야기하는 열 효율은 증가한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해서 생태 피라미드의 종류에 총 몇 가지가 있다?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가 뭐가 있죠? 개체수 피라미드라는 애가 존재하고 또 하나는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 그리고 에너지량 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생물의 활동을 통해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는 다음 단계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각각의 생물량이라는 건 이제 생체량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전체의 양을,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총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반면에 뭐 개체수의 경우 그냥 단순히 수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형태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되셨죠? 에너지 피라미드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포인트인데 3, 4단계로 제한되고 일부가 전달되고 뭐로? 그렇지 열 에너지로 방출되기 때문에 그 양은 줄어든다. 생태 평형 자 케이스가 몇 가지?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슬이라는 구조가 있고 또 하나는 그물이라는 구조가 있겠네. 그래서 생태계 평형하게 되면 즉 생태계 평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빛, 물, 공기, 온도, 그렇지 비생물적 요인도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는데 작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어느 개체군의 개체수가 뭐 해도 증가해요. 그래서 생활 공간 자체가 뭐해지면 좁아지면 개체군 내 경쟁 자체가 매우 심각해지겠죠. 그렇지 심해지고 질병도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체의 개체수 자체는 감소하겠죠. 다시 어느 개체군의 개체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럼 생물이 생활하는 공간 자체가 좁아질 수 있고 그때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고로 경쟁을 하게 되면 특정 종 자체가 이렇게 존재하다가 A라는 종과 B라는 종이 있는데 A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그러면 A 종 자체가 아예 감소해 버리죠. 반면에 둘은 서로 종간 경쟁을 했기 때문에 B 역시 그 양 자체가 뭐 할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얘는 뭐 당연히 시험 나오겠죠. 뭐 딱히 틀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1차 소비자의 양 자체가 증가해 버렸어. 그러면 위쪽에 있는 양 증가하고 아래쪽에 있는 양은 당연히 감소한다. 왜? 하나는 섭식량이 되는 거고 하나는 먹이량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치? 각 어디에 따라서 포지션에 따라서 얘는 먹이가 늘어난 거고. 그치? 얘는 포식자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반복하다가 결과론적으로 뭐 한다? 생태가 평형이 회복된다. 즉 어떤 값 자체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포인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생태 평형 회복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다음 해초 성계 해달 해초 성계 해달 그럼 얘는 생산자 얘는 1차 얘는 최종 소비자가 되겠죠. 그럼 그 값 자체가 뭐 줄어들면 그 양 자체는 뭐 증가하는 거지. 왜? 피식과 포식이라고 하죠. 얘 먹는 애를 뭐라고 하죠? 포식자라고 하는 거고 먹히는 애를 피식자라고 하죠. 포식자 얘는 피식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로의 관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개체수의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뭐 초원 생산량 그치? 초원이 만들어진 양
그리고 각각 사슴의 개체수 자체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 즉 풀떼가리하고 사슴과 그 다음에 이 사슴을 먹는 누구, 그렇지, 2차 소비자의 양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생태 평형으로 돌아오겠죠. 즉 생태 평형의 회복 단계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했답니다. 늑대 사냥을 허용했다라는 건 생태 피라미드 내에서 생산자가 있고 1차, 그 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있는데 이 최종 소비자의 양 자체가 이제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누구? 사슴의 양 자체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거고, 사슴의 양 자체가 많아지면 아래쪽에 있는 누구? 그렇죠. 광합성하라는 애들의 양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 급변하다가 누구를 가지고 각 주기를 가지고 이렇게 급변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사례인 거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생태계 평형이 이제 파괴가 되는데 총 몇 가지 뭐 이러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런 애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태 보존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도 정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그치? 국립공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원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파괴를 막아야 된다라는 포인트 알고 계셔야겠죠. 생태 통로, 기타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교재 혹은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 기반으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관련 사례 반드시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구조는 뭐 한번 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죠. 피라미드에 관련되어 있는 예시 혹은 뭐 이건 되게 중요하죠.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 문제 많이 나와요. 이 파트는 총 한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네요. 포식과 피식의 관계 혹은 에너지 효율감과 에너지 양 자체는 다른 거니까. 그렇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들고 효율은 증가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생태 평형에 관련된 이 사례인 거죠. 그렇죠? 뭐 이 정도.